옮겼으면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그죠?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주로 다른 사람의 행사에서 서포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첫 번째 행사인 것 같아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되게 오늘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절반이나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 일단 절반은 이상 채웠습니다. 아마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자리를 채우신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제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끌려왔을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어쨌든 끌려와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가들도 아까 사진 찍을 때 봤었는데 엄마 손 잡고 여기 와줘서 exam 대신에 여기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을 낸 기념으로 열리는 출판 기념 강연이기 때문에 책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아마 잘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2021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약간 멘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책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저의 멘토 부자언니 유수진 언니께서 저한테 너도 이제 책을 좀 써봐 이렇게 쭉 말씀을 던지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책?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또 제가 어릴 때 꿈이 작가였었거든요. 그리고 혹은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원래 좋아했었고 공부를 안 해도 좀 점수가 잘 나오는 유일했던 과목이 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국문과를 가면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대학은 어떻게 가요? 수능 점수 맞춰서 가잖아요.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런 국어 선생님 또는 작가 이런 꿈을 이제 어디서 잊어버리고 IT를 전공해서 개발자로서 이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저의 꿈이 그때 좀 다시 되살아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쓸만한 이야기가. 근데 과연 나라는 사람이 책을 낼 정도로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 를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하지 않나? 다른 사람이 안 한 나만의 이야기가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는 거죠. 근데 책은 또 내고 싶잖아요. 그 꿈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으니까, 기억이 났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내 책을 내고 안 내고는 나중 이야기고 일단 내 이야기를 먼저 글로 한번 써보자. 책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쓰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직장을 다닐 때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길에 1시간 정도씩 뭔가 쥐어짜듯이 저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부터 쭉 끄집어냈던 시간이었고 그때 또 때마침 부자언니 카페에서 제가 제리 유치원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글쓰기를 시작한 지 한 2달 만에 어쨌든 한 번에 초고가 완성이 돼요. 생각보다 빨리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달 만에 책을 대충 완벽하지 않지만 대충 완성을 하고 어떤 출판사를 찾아가서 계약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21년도 여름에 다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저희 이제 제 책을 담당해주신 저희 부장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부장님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해에 제가 퇴사를 하죠. 그리고 나니까 책이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계약서 다시 사인했으니까. 근데 또 생각보다 책이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판을 못하고 2021년도 8월 달부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그 원고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정말 다시 이제는 책을 꼭 내야 된다. 더 미룰 수 없다. 이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출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때 2년 전에 써놨던 원고를 다시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심정으로 이런 원고를 썼지? 이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해요. 뒷부분을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다시 써요. 아마 저랑 재린이 유치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예비부자 클래스라는 것도 했었거든요. 그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같이 책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린이 유치원에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반부를 완전히 다 드러내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2년 전에 책이 안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담을 수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다 모든 일이 타이밍이 있나 보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무려 2년 반 정도를 기다려주셨지만 어쨌든 이전에 썼던 원고에 비하면 그래도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간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책 제목이 돈의 모든 것을 바꾼다잖아요. 여러분 이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이제 과제를 정할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 다시 쓰는 부자 되는 공식 이렇게 정하고 썼었어요. 근데 이제 재린이 유치원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재린이 유치원으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정하고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 원고를 다시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제목이랑. 그래서 이거 뭔가 제목을 또 다시 바꿔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 하시죠, 출판사에서는. 그럼 뭘로 할까요? 그래서 정하니까 딱히 뭔가 처음에는 이제 헤맸어요, 방향성을. 근데 이제 책을 내려면 일단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인쇄가 들어가기 한 2주 전쯤에 급하게 이제 한 4-5개의 제목을 출판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주셔가지고 4-5개의 제목을 뽑고 저도 거기다 또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의미를 담으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제목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자본주의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책을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뭐야? 돈이면 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돈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이 냈는데 출판사가 너무 강력하게 이 제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대표님까지도 이거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요? 막 이랬는데 이제 출판사 이제 저의 담당 에디터를 해주신 부장님 말씀은 작가님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요. 사실 돈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고 작가님 본인의 인생도 돈으로 인해서 많은 게 달라진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막 설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끝끝내 당한 거죠. 결국은 당했고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 2%의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이 제목이 혹여 누군가에게 너무 자극이 되고 혹은 너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진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출판사를 믿길 잘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제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을 읽고 남겨주신 후기 같은 걸 보고 그리고 제 책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뜻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의미를 담았어요. 돈을 가져야 인생이 바뀐다, 모든 것이 바뀐다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지금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돈을 관리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를 저는 담고 이 제목을 이제 스스로 좋아하자 이렇게 마음 먹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지금 벌써 10분이 지났으니까 50분 정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 책을 읽고 오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안 읽고 오신 분도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제가 어떤 뜻으로 썼는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저의 생각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대까지는 전주가 고향이거든요. 전주에서 지냈던 거죠.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올라옵니다. 무대포. 네.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취직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계속 이력서를 열심히 썼어요. 근데 취업이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그때 약간 경기가 좋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8학번이니까 97년도에 IMF가 터졌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도 여파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97학번 이전의 선배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취업에 뛰어드는 그 시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열심히 몇 달 동안 쓰고 이력서가 통과되지도 않는 상태로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근데 어쩌다가 이력서가 통과돼서 면접을 가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 뭔가 계약직이거나 뭐 이랬어요. 근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니까 취업을 했죠. 계약직으로 1년 계약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그 제가 들어갔던 그 프로젝트가 1년도 안 돼서 끝이 나요. 실패로. 그러면서 저는 다시 무직 상태가 되더라고요.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다시 무직 상태가 되니까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또 취업을 하면 사실 1년도 안 되는 경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입으로 또 출발을 해야 될 텐데 라는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대학원에 한번 가보자 라고 결정을 해요. 약간 반은 도망가는 가고 싶었던 마음, 반은 대학원에 나오면 뭔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기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반의 마음으로 대학원에 가거든요. 근데 여기 대학원에 나오신 분이 계시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포자인데 대학원은 영어로만 공부를 하더라고요. 모든 논문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거를 영어로 다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는 한국말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영어를 이해해서 내가 한국말로 발표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려면 또 영어로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을 정말 이걸 매 순간 매일매일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때려쳤냐면 제가 대학원에 간 거를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계신 부모님이 본인들 친구들 만나시면 우리 딸 대학원 다닌다고. 우리 큰딸 서울에서 대학원 다녀. 우리 큰딸 석사야. 일을 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요새 그걸 그만두면 엄마 아빠가 너무 동네 창피를 당하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못 그만두고 꾸역꾸역 그 대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학자금 대출이 한 2천만 원 넘게 생기더라고요. 엄마는 모르세요. 지금 엄마 저기 와 계신데 모르세요. 아빠도 모르고 몰래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죠. 빚이 생기고 졸업을 했으면 그럼 취업이 바로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나오면 뭔가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고 뭔가 더 좀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력서를 쓰는데 또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면접을 가면 붙을 자신 있는데 저 말 잘하잖아요. 저 이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면접까지도 기회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직 생활을 좀 몇 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자기가 아는 회사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죠. 다행히도 예쁘게 봐주셔서 이제 취업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전혀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모르는 회사예요. 정말 회사가 작고 급여도 작고 그런 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사도 작고 급여도 작으니까 거기에 있는 저는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나와도 별로 달라진 건 없구나. 심지어 연봉도 대학원을 다니기 전과 그 2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 얻은 건 있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또
그래서 거기 가서 깨알같이 연애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얻은 거 남편.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일하러 와 있는데, 여러분들 선물 이따가 줘야 돼서 그거 이제 23층까지 올리느라고 일하러 와 있는데, 그 남편을 만나니까 이제 사내에서 연애를 하는 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회사가 작으니까 바로 제 맞은편 책상에 대각선에 남편이 앉아있는 거예요. 되게 눈 마주치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웃는 거야 나한테? 사무실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서 또 여직원이랑 얘기하고 있어. 지금 다른 여자랑 얘기하는 거야? 안 되지. 막 이제 이런 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회사를 옮겨야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면 옮기는 게 낫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해요. 근데 이왕에 이직을 할 거면 연봉을 좀 올려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다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그때 IT 쪽에서는 힘들다고 악명 높은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 이력서를 넣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사람 운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는 취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취업이 돼요. 그 힘들다고 소문난 회사에서. 왜 그랬냐면 회사가 사이즈를 키우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채용을 하는 시기였어요. 아무나 다 뽑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제가 그 타이밍에 이력서를 넣어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회사는 힘들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으로 일을 해요. 이제 그 회사에 갈 때쯤에 저는 신혼이었어요. 딱 결혼하고 갔는데 신혼 내내 남편하고 추억이 없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집에 오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뭐 나들이 일을 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없어 기억이. 우리 신혼 때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어. 그때 살던 동네가 남곡이라는 아세요? 신림에서 한참 위에 이렇게 언덕백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제 언덕 높은 곳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어. 그래서 계속 신혼 시절에 제 기억을 잠만 자는 기억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 회사는 나한테 징검다리야.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내가 여기를 버텨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간 거였고 더 좋은 곳으로 갈 기회를 엿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거기 다녀요.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한 곳에서 일을 해야지만 이직할 때 뭔가 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근데 또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같이 일하던 선배님 한 분이 회사를 이직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무슨 회사에 있는데 너 올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가야죠. 근데 거기 외국계 회사예요. 저 영포자잖아요. 영어로 이력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면접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봐야지 어떻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넘게 하는 그 영어 학원 1대1로 가르쳐주는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이제 면접 관련돼서 이력서 관련돼서 필요한 거 배우고 물어보고 면접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운 좋게 또 그 회사에 들어가요. 이것도 운이 좋았던 게 그 회사도 직원을 공격적으로 뽑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딱 그 시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이었어요. 전에 한 3년이 약간 이제 불경기에서 벗어나서 한참 회사들이 사이즈를 키우고 직원을 채용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가고 서브프라임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난 뒤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어쨌든 운이 좋게, 타이밍 좋게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의 소원은 오로지 나는 이제 번듯한 직장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이 됐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제대로 일할 곳을 못 찾고 헤매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었거든요. 근데 내 소원은 그래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게 꿈이야. 나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싶어. 그거 하나였는데 그 꿈을 이제 28살에 한국 나이로 28살에 ING 생명이라는 곳에 입사하면서 이루게 된 거죠. 되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운때가 맞아지니까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나이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소원을 이뤘잖아요. 인생에서 걱정이 다 해결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꽃길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있었겠지. 30대가 되면서 저는 출산을 해요. 결혼 신혼을 이미 지나서 출산을 합니다. 집에서 잠만 잤으니까 아기가 생겼겠죠.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요. 첫 아이 낳고 나서
또 한 3년 터울로 둘째를 또 낳게 돼요. 그렇게 30대 초반에 정신없이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또 다시 임신하고 애를 놓고 또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30대 중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애가 둘이나 되어 있네? 내가 얘네를 무슨 수로 키우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엄마 아빠를 되게 원망을 많이 하면서 컸거든요. 잠시만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안 사주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안 시켜주지? 제가 어릴 때 이제 피아노 치는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나 피아노 학원 보내주세요. 집에 피아노 한 대만 사주세요. 그랬는데 6학년이 되면 사줬다고 했던 것 같아요. 6학년이 되면 피아노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키지? 왜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키지? 되게 철없는 생각이긴 했죠. 집에 피아노 2대가 없는데 남의 집 월세 사는데 단칸방인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사줄 돈이 있었어도 들 곳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늘 원망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의 그 토끼같은 애기들 둘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나중에 내가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야. 얘네는 아직 나를 원망 안 하는데 얘네는 그냥 분위만 주면 지금 행복한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랑 나는 나이 먹어서 무슨 돈으로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또 되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누가 책임지지?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3남매인데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첫째는 왜 그런 K 장녀들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수로 엄마까지 내가 책임지지? 이런 걱정이 끝도 없이 밀려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런 걱정을 해결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일단 눈앞에 닥친 거, 그죠? 애들하고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쓰고, 일단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면 힘드니까 일단 놀아야 되고, 놀다 보면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야죠. 저는 옛날부터 잠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산더미 같은 걱정들을 해결할 생각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쓰고, 먹고, 놀고, 자는데 급급한 생활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30대 무렵을.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과 시간과 돈에 쫓기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으로 이제 쓰는 거죠.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아끼고 절약하기보다는 일단 당장 피곤하니까 외식해야 되고 일단 당장 필요하니까 뭘 사야 되고 일단 당장 놀고 싶으니까 내 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딘가 여행을 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일을 할 시간도 부족하고 놀다 보면 피곤하니까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과 시간과 돈이 다 이 세 가지가 다 저를 쫓아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그걸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드릴까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거든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손이라도 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얘들아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작가 언니는 노안이 와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이 됐잖아요. 30대 중반으로부터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면서 저는 순자산이 10억이 돼요. 그러니까 순자산. 제가 가진 전체 자산에서 대출을 빼고 10억을 달성하면서 제가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저를 오랫동안 봤던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걱정 부자일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제 삶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저는 하루 중에 대부분 여러분 회사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불리세요? 직급으로 불리시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누군가가 저를 주임님,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불러줘요. 그죠? 전 차장 모델부터 회사했어요. 과장이 저의 맥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 여보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던 제가 선생님, 그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지난 한 2년 반 동안은 부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렸고, 그죠? 이제는 여러분 앞에 서서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여기 오신 분들의 멘토가 되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 삶이 굉장히 다채로워졌어요. 10년 만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제는 저는 일과 시간과 돈에서 쫓기던 삶에서 이제 즐기는 삶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제가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이 많아요. 지금 사실 제가 돈을 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제 부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백수예요. 돈을 벌진 않고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근데 일이 많아요, 여전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간과 돈이 충분하냐?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그 많은 일을 하기에는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고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기에 돈이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저라는 사람의 가진 그릇이 약간 작았던 것 같아요. 간장종지만한 크기여서 그냥 조금만 일을 많이 하고 조금만 돈에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한도가 초과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릇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우리 신용카드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드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카드의 한도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뭐 조금 살라고 하면 금방 한도 초과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진 신용카드는 한 1000만 원쯤 늘어난 거죠. 한도가. 그래서 전하고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전하고 똑같은 양의 어떤 것들을 처리할 때 전보다 훨씬 마음이 여유롭고 할만하게 된 거예요. 견딜만 해진 거죠. 네, 그릇이 좀 커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결국 돈이 모든 걸 바꾼 걸까요? 그렇겠지. 책 제목도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실제로 우리 통장에 들어와서 찍혀야만 돈이 우리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돈을 좀 갖기 전에 먼저 바뀐 것들이 있어요.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 제가 돈 관리를 하겠다 마음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책에 계속 등장하시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부자 언니를. 그러면서 그 부자 언니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목표가 각자 다 달랐던 직장 동료 혹은 뭐 우리 아이 친구들의 엄마 뭐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안에 쏙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건강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면 어떤 부정적인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비교가 아니라 건강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 건강한 비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가 원래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사람이 딱 봐도 좀 힘이 딸려 보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에는 제가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인간관계가 막 넓진 않은데 근데 그 좁은 인간관계에 그 안에서 사람이 다 바뀐 저는 그런 케이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택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그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걱정하세요. 짝테크를 해야 될까 이러니까 친구 만날 때 돈이 신경 쓰여서 못 만난다.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재테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 분들과 저의 경험을 이렇게 쭉 모아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인간관계는요. 넓어도 좋고 좁아도 좋아요. 뭔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결국 그 안에서 나한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떤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넓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좁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진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진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키맨이 되어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건강한 비교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키맨이 되어줬을 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키맨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이 먼저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시간에 쫓기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나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엉망진창으로 관리해오던 거를 다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에 대한 공부라던가 관리하는 시간을 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출근 전 1시간, 출근 후 1시간을 거기다 써야겠다.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났어요. 미라클 모닝으로 인생을 바꾸려던 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요. 씻고 밥을 합니다. 식구들. 이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아침밥상을 잘 차려줬어요. 무슨 수락단 나이처럼 아침부터 생선도 굽고 막 고기도 굽고 전도 부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안 해요. 지금은 남편이 밥상 다 차려주면 일어나서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식구들하고 얘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이때는 일을 할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챙겨놓고 저는 집에서 7시 전에 출발을 했어요. 출근을. 그래서 회사에 8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9시니까 이 1시간을 저를 위해서 쓴 거예요. 책도 읽고 가계부도 쓰고 오늘 나는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면 남은 생활비는 얼마지? 계산하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못 지키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퇴근을 6시에 혹은 7시에 하겠죠. 6시 칼퇴 못하는 날이 많으니까 그러면 또 1시간을 저를 위해서 또 책도 읽고 한참 이제 책을 쓸 때는 원고도 쓰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끌려오신 남편분들이 지금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막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이제 식구들한테 미안했거든요. 내가 너무 나를 위해서 사실 남편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 서 있는데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살림을 1시간 더하고 덜하고가 그게 별로 인생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을 저에게 쓰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쓸 수 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한다고 집안이 어떻게 되지 않고요? 청소 한 번 안 한다고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뀌었던 건 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부자가 되겠어? 인생이 확 바뀌겠어?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될 때까지의 시간을 이런다고 되겠어 하면서 보내기보다는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로드맵을 계속 그리면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이제 맨날 물어보잖아요. 여보, 우리 주식 잘 되고 있어? 근데 잘 될 리가 있나요? 마이너스인데. 주식은 사자마자 마이너스잖아요. 일단 수수료 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사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진리 아닌가요? 내가 사면 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물어보지 마. 여보는 관심 갖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은 맨날 저한테 집은 언제 살 거야? 근데 무슨 돈이 있어야 집을 사지. 그렇지 않나요? 집은 언제 살 거냐?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애들 학원을 왜 안 보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 보낼 돈이 있으면 제가 차라리 주식을 사죠.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당당하게 펼쳐서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틴 거죠. 끝끝내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게 지금도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혹시 와이프를 따라오신 우리 남편분들 우리 와이프가 이런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저를 보면서 저렇게 된 사람이 있구나. 우리 와이프도 언젠가 되겠지 라고 믿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고 나니까 저한테 이 돈 관리력이 생겼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가계부를 썼다가 지웠다가 그냥 그랬다가 지웠다가 하는데 뭔가 돈 관리력이 생기겠죠. 몇 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통장에 잔고가 느는 그것보다 먼저 생긴 게 돈을 다루는 능력이 좀 생긴 거죠. 저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돈이 부족해서 힘드실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작아. 내가 써야 되는 돈보다.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걱정들이 다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돈이 적을 때부터 먼저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진 돈 안에서 최대한 남겨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종잣돈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돈이 많이 생긴 뒤에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겼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의 레벨이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외식을 한번 해봐라. 배달을 한번 시켜봐라.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셔봐라.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봐라. 해외여행을 나가봐라. 남들은 다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한 대 사봐라. 이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고민하는 그 단위, 소비의 단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부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많이 벌잖아요? 번 돈의 절반이 세금이에요.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작년에 세금을 좀 많이 냈거든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고액 체납자 되는 거예요. 신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이름 막 올라왔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돈을 많이 벌 때도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결국 작은 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 큰 돈을 잘 다스릴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큰 돈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고 형제자매 간의 사이가 다 틀어진 것도 많이 봤고요. 감당 못할 정도로 소득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은 고민도 아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선택할 만하지 않을까. 그죠? 평범한 사람은 저는 재테크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유튜브에 엄청 영상들이 많잖아요. 저 이렇게 해서 부자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뭐 몇십억 자산가가 됐어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어때요? 할만하세요? 좀 어렵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떤 분은 막 월급을 다 받는 족족 주식을 샀다. 어떤 분은 뭐 재개발 이런 쪽에 투자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영상 보면 막 임장 다니고 막 뭐 체크하러 다니고 막 그래. 하루 종일 바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직장 다니잖아.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일까요? 정의를 한번 해보자. 직장이? 눈 뜨자마자 출근하고. 그렇죠. 우리 특별히 내가 이 근로소득에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근로소득이지만 뭐 전문직이야. 그래서 막 몇 억씩 벌어. 그럼 평범한 거 아니라고 치자. 그냥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한 달에 몇백만 원, 뭐 적게는 뭐 100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한 5, 600만 원 버는 요 사이에 있는 직장인들 다른 재주 없어. 그럼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재테크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유튜브에 막 나오는 여러 가지 비법들 다 좋죠. 그대로 하면 저도 부자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돈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영끌을 하시잖아요. 난 평범한 사람인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가진 거를 다 영끌해서 어떤 투자에 딱 넣잖아요. 그게 잘 되면 좋죠.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삶이 깨진다고 저는 봐요. 저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유치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참 상승기에 특히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상승기에 영끌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산 게 꼭지야. 그래서 빠집니다. 근데 내 돈 넣고 투자했으면 버틸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영끌했잖아.
대출 왕창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 갚느라고 힘들어요. 지금도 약간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싸워요. 네가 사자고에서 샀잖아. 네가 그때 말렸어야지.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근데 이럴 일이 아니잖아. 분명히 결정할 때는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다시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영끌 안 하면 또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죠? 사람이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을 남겨서 이 교훈을 잘 살리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몇백억씩 없어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영끌하고 감당할 수 없는 투자를 해서 삶이 깨지잖아요. 그건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시기에 주고받은 상처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재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저는 재테크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테크 이꼴 투자는 아니다. 물론 재테크에 투자가 들어가지만 저는 재테크는 그냥 우리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돈 쓰고 사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테크는 그냥 우리 생활 자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일수록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해서 돈 벌고, 번 돈을 아끼고, 아낀 걸 잘 모아서 투자해서 잘 불리고. 나는 일하기 싫은데 그냥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쌓였으면 좋겠고, 뭔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나는 놀고. 그런 거 원하시죠? 그래서 한 달에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많이들 그런 목표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배당주에 엄청 투자하시더라고요. 근데 월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 투자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 최소 3억에서 한 5억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배당을 받았는데 주가는 빠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울어야지 뭐. 여러분 건물을 샀는데 월세는 들어올 때 건물가가 빠져.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돈 잘 버는 재주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뺄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처럼 여러분처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몸값을 계속 올리는 그것도 수익률이죠. 연봉 인상이 뭐 한 5% 될 거를 내가 승진해서 10% 받아냈어. 그럼 여러분들 10% 확정 수익 내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적금이 목표였는데 생활비를 아껴서 10%를 10만 원을 더 모았어. 그러면 10% 아낀 거죠. 번 거잖아요. 한때 그런 말 있지 않았나요? 안 쓰면 100% 할인이다. 왜 그런 얘기는 맞아 이렇게 하고 계장테크에서 10만 원 모으면 10% 확정 수익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 우리 와이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족발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합니다. 근데 다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족발을 다음 달로 미루고 우리 이번 달 수익률을 높여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평범한 사람들은 단계별로 재테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단계가 깨지면 이제 삶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기 이 단계가 없이 그냥 이제 불리고 확장하기 여기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잣돈 모을 때는 손실률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1,000만 원 있어. 집에 가진 투자 가능한 현금자산 1,0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 손실이 나요. 주식에 넣었더니 그러면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30%죠. 저 문과라서 계산 잘 못하거든요. 제가 틀리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내가 종잣돈이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300만 원 손해봤어. 주식에 넣어서. 그럼 몇 프로예요? 4%죠. 이게 손실률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1억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1억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하죠.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300만 원 날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300만 원 벌려면
몇 달을 또 일해서 모아야 돼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은 한 달 만에 300만 원 모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돈 쓰잖아요. 그쵸? 몇 달을 다시 모아서 그걸 만회해야 된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을 때는 저는 무리한 투자 재테크, 이 재테크 하지 말고 그냥 일하고 열심히 아끼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실률을 최대한 낮춰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근데 이걸 하면서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는 연습하셔야죠. 그죠? 투자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면서 1억까지 가야 1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재테크에 돌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연습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이것만 하시면 결국 여기 가서 물어보시겠죠. 언니 저 1억 있는데 뭐 하면 돼요? 뭐 사면 돼요? 그죠?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래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 이 1억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불리는 과정을 쭉 같이 하시고 나서 한 10억 정도의 자산이 됐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평범한 사람이니까. 돈 버는 재주가 왕창 있어가지고 10억이 금방금방 다시 15억 되고 20억 되고 그러지 않는 한 10억의 일부는 다시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또 공격적인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이 포트폴리오가 쪼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제 1억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책 읽으신 분들. 코로나. 맞아요. 저도 이게 제가 될 줄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멍석 깔고 여러분들하고 저기 국비 5만원 이렇게 하겠죠. 저도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앞전에 책에도 썼지만 앞전에 그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쌍둥이 빌딩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또 몇 번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더 어렸을 때는 또 국가부도의 날 IMF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제가 뭔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갖고 있던 돈, 현금을 이제 주식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그때 당시에 5억이 10억으로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순자산이 5억에서 10억으로.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자산을 불과 1년 만에 100% 수익을 내준 거죠. 사실은 순자산 기준이니까 주식 수익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낮다고 봐야 돼요. 그죠? 왜냐면 다른 거는 저는 전세 사니까 전세 보증금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순자산이 있었으니까 주식을 5억을 다 투자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단계별로 가되 이 분리기 단계에서 기회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기회가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썼고 여기 보시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잣돈.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다시 태어났는데 똑같이 그 집 아들이야. 이름이 뭐였지? 무슨 도준이었죠? 진도준. 다시 원래 현생에서 그 회사 직원이었잖아. 계속 구박받고 막. 근데 걔가 다시 태어났는데도 가난한 집 아들이야. 그러면 부자가 되어볼게요. 못돼. 투자할 돈이 있는 재벌집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타이밍 있어야 됩니다. 잘 잡아야죠. 이 타이밍이 아무리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도 무서워. 언니 저 무서워요. 그럼 어떡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기회의 여신이래요. 오카시오라고 했나? 적어놨는데 저 종이를 저기다 놔가지고 이 기회의 여신이 기회의 여신이 앞머리는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대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라네요. 그래서 이 기회의 여신보다 앞에 가면 누구라도 이 머리를 기회를 잡을 수 있대요. 여신은. 근데 지나가면 못 잡는 거죠. 대머리라서. 그쵸? 그리고 이 여신이 여기 칼을 들고 있어요. 지나간 여신을 잡으려고 하면 칼을 휘두른대요. 그러니까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가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바퀴 위에 이렇게 있죠. 이 바퀴가 쉼없이 구른대요. 빨리 지나가겠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빨리 알아채고 내가 가진 종잣돈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냐? 제가 해보니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19 때 어땠어요? 망하는 줄 알았죠? 주가가 하루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다음날도 또 빠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할 것 같이. 그리고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곧 회복될 것 같아요 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 팬데믹은 금방 안 끝나요 라는 사람, 의견이 분분해요. 이런 게 기회예요. 모두가 오를 것이다 기회가 아니고, 모두가 떨어질 것이다 기회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의견이 분분할 때,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을 때가 저에게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종잣돈이 있어야 돼. 근데 종잣돈이 없어. 왜 없어요? 이미 물렸어. 이미 들어가서 물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뭘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겠지만, 빨리빨리 수익률을 내고 싶겠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조금 마음 편하게, 내가 길게 가더라도, 조금 오래 투자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다음에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욕심을 조금 줄이고, 투자는 연습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하시다가 종잣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혹은 뭐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잘 타면 1년 만에 2배? 3배도 가능한 거죠. 그쵸? 제가 이때 테슬라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수익률만 한 1400%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넣었으면 뭐 4억이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테슬라가 들어있던 그 계좌를 캡처해서 책에 실었는데, 그 계좌에 이제 수익 그 잔액이 5억 정도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욕심낼 게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잡는 욕심을 내자.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당장 돈을 갖고 싶거든. 그지? 저한테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언니, 주식을 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거 외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동산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만 돈을 벌었거든요. 그럼 저는 주식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해요, 부동산해요, 뭐 코인해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도 그 안에 돈 번 사람이 있고요. 뭘 해도 그 안에 돈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든 될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지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못 버티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못 버틴다고요? 단계를 안 지켜서. 단계별로 꾸준히 가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니는 그러면 수익률이 안 좋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문학. 제가 지금도 우리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서적 안 봐요. 잘 안 봐요. 지금도 잘 안 봐요. 옛날에도 잘 안 봤고.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공부를 제일 안 할 거예요. 경제 공부를. 주식 공부 제일 안 할 거예요. 저 ETF 잘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데,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 일단 잘 버틸 수 있어요. 버티는 힘은 인문학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카페 친구들하고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노인과 바다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 노인이 그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오랫동안 물고기를 못 잡아요. 어부인데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건 뭐예요? 실적이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노인은 80 며칠 동안 고기를 못 잡았어도 또 낚시를 하러 나가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저는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투자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제서적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인문학서적이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당장 돈 벌고 싶어서 부동산 책, 뭐 코인 책, 뭐 주식 책 많이 읽으시는 거 다 좋은데 그것만 파고들지 마시고 그것만 파고들면 마음이 더 급해지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데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나는 될까나? 이런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마음에 여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책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놓치지 않고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강의하거나 이러면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전 어려워요.
왜 언니는 맨날 쉽다고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언니는 근데 참 보면 모든 게 쉬워 보여요. 인생 자체가 쉬워 보여요. 남편도 되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아이들도 되게 착한 것 같고, 주식도 언니가 선택한 건 다 쫙쫙 오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저라고 뭐 쉽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이, 안 되는구나, 저 언니도. 저를 떠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쉬워 보이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쉬워 보이는 이유는 저는 어려운 일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태도를 제가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도 다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운 일을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책 한 권을 이번 달에 다 읽겠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한 장만 읽자, 두 장만 읽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만큼, 쉬운 만큼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하지 않게 살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람, 시간, 태도.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저를 알고 계시고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럼 이미 사람이 나랑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로 채워져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활동들을 하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되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스라이팅 안 당하신 분 계세요 여기? 아직까지? 안 당한 분 계시면 제가 특별히 가서 주의부터 시켜드릴게요.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태도가 안 바뀔 수 없죠. 그렇게 세 가지를 먼저 바꾸시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를 임신했을 때 만났던 재봉틀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책을 내고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되게 오래간만에 이제 저도 연락을 드린 거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책을 냈어요. 선생님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연락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은하님은 그때도 뭔가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되실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그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나는 잘 될 거라고. 미쳤었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말에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저는 꼭 부자 될 거예요. 라고 자기 자신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어야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보다 알차게 사실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대충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충 사는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날 때부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알차게 꽉꽉 채워서 살아도 부자가 될 듯 말도 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상을 좀 바꾸시는 거. 제가 2012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재테크를 했겠죠?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다 잘 안 됐죠.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의 실패 이야기. 펀드 넣자마자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리고 저는 펀드랑 주식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미 다 똑똑해져서 와가지고 저 언니 뭐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는 펀드는 주식이랑 완전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주식이 되게 위험하고 펀드는 안전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거더라고. 빠지니까 다 똑같이 빠지더라고요. 되게 웃긴 거는 주식은 내가 언제 팔지 결정이라고 하지. 펀드는 내가 결정도 못해. 내가 오늘 팔아달라고 했는데 오늘 가격에 안 팔아줘. 내일 가격에 팔아줘. 더 빠져있어. 근데 그렇게 무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10년 만에 저는 여러분 앞에 작가로 그리고 아주 작고 제 닉네임 뭐예요? 끝띠리치. 제가 리치가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상처되니까 약간 리치는 리치지만 아주 작은 끝띠하다. 그래서 끝띠리치라고 닉네임을 적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2012년에 저도 그동안과 다른 삶을 시작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하겠다 마음먹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게 2012년도였고 지금 2024년에 저 여기 서 있는 지금 기분아도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앞에 작가로 시즌2로 여러분들의 멘토로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저 오늘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의 김우나 그리고 2022년의 김우나가 역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구나. 그러면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디 뭐 조용히 시골 가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는 포기는 안 하려고요.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김우나로 뚜벅뚜벅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꾸준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끝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포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면 10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푸티리치? 아 좋아 푸티리치 좋아. 그러니까 사실 100억 뭐 이런 부자는 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없어. 그렇지만 10억 부자는 저는 다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욕심을 내면 그보다 조금 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걱정이 훨씬 덜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됩니다. 부자. 여러분 개개인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다 알 수 없고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어쩌면 10년을 걸릴 수 있고 어쩌면 1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포기 안 하면 내가 포기 안 하고 여러분도 포기 안 하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제발 포기를 하지 마. 중간에 사라지지 마시고. 그죠? 돈이 많다고 이퀄 행복이 보장되지 않아요. 돈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삶이 전쟁이잖아요. 저 어릴 때 엄마 아빠랑 전쟁 치르면서 살았듯이 여러분도 지금 내가 당장 한 새끼를 못 먹는 건 아니지.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치만 내 아이가 원하는 걸 못 해주고 내 남편이 원하는 걸 못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전쟁을 치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와 계신 모든 분이 전사인 거예요. 전사.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싸우는 전사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남편 때문에 계속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옆에 앉아서 그냥 보는 척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 잘생긴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좀 하고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인데 거기에 그 순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 장군이 나와. 장군이 지금 죽었어요. 그 장군 죽고 그 드라마를 안 봐. 근데 그 도순동사라는 장군이 이제 거란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 그 후배 장군한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도순검사는 자기는 이 전쟁을 거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된 일테크 하시고 힘든 짠테크 하시는 게 뭐예요? 끝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못 끝내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10년 뒤에 또 해야 돼요. 그 10년 뒤에 또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마음 먹었으니까 10년 안에 이걸 다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남편분들, 혹은 남자친구분들, 혹은 엄마 따라온 우리 친구들, 엄마 혼자 전쟁터 나가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방관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함께 싸워줘야죠. 그쵸? 저는 같이 하는 가족들이 함께 전사가 돼서 싸워줄 때 이 전쟁이 더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과 족발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사주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양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과 같이 전사가 돼서 이 전쟁을 즐겁게 여러분 10년, 20년 할 거는요 간절함으로 채우잖아요. 못 가요. 우리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간절함으로 10년, 20년을 향해서 간다고요? 못 가요, 못 가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간절하면서 재미가 따라와야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시는 분들, 지금 남자분들 꽤 많이 보이시는데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억지로 끌려오셨다 하더라고요. 오셨으니까 오늘부터는 나의 짝꿍과 함께 싸워주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0년 뒤에 행복하게 만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